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전해드리며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은 6월 5일입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6월 6일 현충일이 되는데요. 우리 삶이 워낙 바빠서인지 이런 국경일들 참 조금씩 좀 점차 잊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일은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한 번 더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국기 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6월 5일 오늘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 돋보기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죠. 메르스 같은 전염병들,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저성장 늪에 이미 빠져있던 우리나라 경제가 메르스 후폭풍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예전에 사스, 그리고 신종플루, 에볼라 등 불청객이 휩쓸고 간 나라마다 성장률이 하락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에도 위기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사태가 악화되면 경제도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02년에 발생한 사스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사스가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었는데요. 2002년 말에 본격적으로 퍼진 사스로 중국과 홍콩에서는 각각 340명, 30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사스는 이런 인명피해뿐 아니라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줬는데요. 특히 사스가 훑고 지나간 국가들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사스 발병으로 2003년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7.9%로 전분기의 10.8%보다 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홍콩의 경제 성장률도 같은 기간 4.1%에서 마이너스 0.9%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의 추정치에 따르면 사스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전 세계에 걸쳐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해보면 55조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2009년 발생했던 신종플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 등지에서 발생을 했었는데요. 해당국의 소비 심리를 악화시켜서 내수 경기를 침체시켰습니다. 또 지난해 창궐한 에볼라는 서아프리카의 경제를 파탄내기도 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서 기니와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경제는 당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 서아프리카 지역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경제 위기론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에볼라 피해국에서는 다국적 기업 철수 그리고 인프라 건설 계획의 취소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기니와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에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기 1년의 단기 국채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막대한 인명사태가 발생했던 더 옛날의 독감 때도 세계 경제는 휘청거렸습니다. 1918년부터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5천만 명이나 사망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요. 아시아 독감 역시도 1957년도에 발생해서 200만 명이 사망할 정도였습니다. 또 1968년 시작된 홍콩 독감이 발생했을 때도 해당국들의 경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시아 독감 발병 시 2차 감염 확산으로 아시아 독감이 주로 아시아에서 발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률도 둔화됐습니다. 1955년 7.2%의 성장률을 보이던 미국이 57년에는 2%로 급감하더니 바로 다음 해에는 마이너스 0.9%를 기록하면서 역성장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홍콩 독감 때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메르스 공포에 떠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예전의 사망자 수 면에서는 과거의 전염병에 비할 바가 아직은 되지 않지만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과 내수 동반부진에 허덕이는 우리나라 경제, 메르스 여파로 설상가상의 국면에 맞게 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610만 명이 방한하면서 우리나라의 관광과 유통산업을 떠받쳤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메르스 확산으로 타격을 받아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2,500명에 이르는 중국인 관광객 그리고 대만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이미 취소했습니다. 전염에 대한 우려로 사람들이 공공장소를 꺼리면서 관광과 오락 문화, 음식 숙박업 등이 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홍콩에서는 사스가 퍼진 이후 2, 3개월가량 동안이나 소매 판매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었는데요. 외국인 방문객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사스와 신종플루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메르스 사태가 소비 지출과 관광 서비스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우리 경제생활 하시는데도 투자하시는데도 가능성을 크게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염병들이 여태까지 경제에 끼친 영향들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바로 영내 포괄 경제 동반자 협정, 영어로는 RCEP라고 부르는 이 협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16개국이 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를 올해 11월 타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RCEP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 인도, 뉴질랜드의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보면 이 RCEP 참여국들은 6월 8일부터 13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8차 협상을 진행하는 등 남은 통상협정 시나리오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어 9차 협상은 8월 미얀마에서, 그리고 RCEP 3차 경제장관 회의는 같은 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립니다. 또 최종 협상인 10차 협상을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11월에는 정상회의를 갖고 통상협정을 타결짓기로 했습니다. 특히 11월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와 강요회의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에이펙 회의를 기점으로 이 RCEP가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RCE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이른바 TPP의 대항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한 금융 영향력 확대에 성공한 중국이 이 RCEP를 통해 무역 주도권까지 쥐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참여하지 않은 TPP와는 달리 이 RCEP는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시점부터 우리 정부가 협상 참여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재 TPP는 협상이 최종 타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대표부의 대표가 최종 타협에 매우 접근했다고 언급한 바 있고, 미국 정부는 6월 중 최종 타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외정책연구원은 RCEP는 양허안, 이른바 관세 철폐안이 중간 수준으로만 타결이 되더라도 RCEP 발효 후 1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1.3%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 정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TPP에 대항한 RCEP, 국제 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RCEP 알아본 용어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될 주말에 가실만한 나들이 장소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15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선. 그 100곳을 차례대로 몇 가지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행지는 서울에서 찾아봤습니다. 2014년 동대문 지역에 큰 변화가 있었죠.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른바 DDP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반짝거리는 DDP의 외부는 무려 4만 5천여 장의 알루미늄 패널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루미늄 패널이 형태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단 한 장도 똑같은 게 없어서 굉장히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DDP의 외관은 거대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과 어우러져서 나란히 동대문 지역의 미래와 과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DDP는 5개 시설 15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 상권과 연계 도심 창조산업 플랫폼 역할을 하는 지하 3층과 지상 4층 규모의 DDP는 알림터와 배움터, 살림터와 디자인장터, 그리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이렇게 5개 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알림터는 창조적 생각과 비즈니스가 만나는 곳입니다. 컨벤션이나 신제품 발표회, 전시, 패션쇼, 콘서트나 공연, 시사회 등이 열리는 창조산업의 런칭패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터는 우리나라의 디자인 창조 원형과 세계의 최신 트렌드가 만나는 곳인데요. 주로 박물관처럼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살림터의 경우에는 민간 창의 자원의 교류 그리고 인큐베이팅, 디자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외 신진 디자이너들이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제품을 전시, 홍보하고 최신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디자인 상품과 아이디어를 사고 팔 수 있는 마켓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DDP,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곳곳을 다 구석구석 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시도 열리고 있고요. 많은 공간이 있는 만큼 이번 주말 통해서 나들이 해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부여로 떠나보겠습니다. 부여의 부소산성 소개해드릴 텐데요. 부소산성은 2002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산성뿐만 아니라 숲도 아름답다는 건데요. 이곳에서 백제의 전설인 낙화암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등 수려한 주변 전경과 역사 문화의 향기를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사 문화 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추천할 만한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 부소산성은 세계 역사문화 유적지구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로 드러나는 백제 왕궁터와 백제 여인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낙화암 등으로 다양한 역사 유적지로서의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소산성은 부여 시가지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관광에도 참 어울린다고 합니다. 또 부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부여의 명소인데요. 근처에는 국립부여박물관, 정리사지박물관, 그리고 국남지가 함께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함께 이곳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부여의 부소산성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백제를 소개했으니 신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경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경주의 동굴과월지 그리고 첨성대 일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첨성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동굴과월지가 과연 어떤 곳인가 좀 의아하실 텐데요. 동굴과월지는 신라 왕궁의 별궁터였습니다. 목조 건물이 가운데 바로 보이고요. 바로 옆에 큰 연못에는 3개의 섬이 세워져 있는 정원입니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굴곡이 참 많은데요. 어느 곳에서 바라보아도 못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없도록 한 효과라고 합니다. 좁은 연못을 바다처럼 느낄 수 있도록 고안한 것으로 신라인들의 미적 감각이 돋보입니다. 동굴과월지는 개별 관광객뿐만 아니라 수학여행, 가족 단위 나들이객 등 단체 여행객에게도 인기가 참 많습니다. 또 밤에 켜지는 조명이 만들어내는 그윽한 분위기 때문에 전국 각지의 사진 작가들도 즐겨 찾는 명소라고 합니다.
실제로 낮에는 남산이나 보문, 불국사 등 경주의 다른 유적지를 보고 야경을 위해서 이 저녁 시간에 맞춰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목공예품도 참 유명한데요. 신라의 놀이기구로 이용됐고 14면체의 특이한 모양이 오동나무 기념품과 빵으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근처에 함께 있는 첨성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많이 아시다시피 신라 선덕여왕 때 세워진 천문 관측대입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됐고요. 또 유일한 관측대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첨성대의 구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서 더 재미있는 곳으로 꼽히는데요. 27기단은 선덕여왕이 신라의 27대 왕임을 상징하고요. 원통형에 사용된 362개의 석재는 1년의 일수라는 등 다양한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입장료 없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라의 명소까지 오늘 주말 통해서 가보시면 좋을 만한 관광지들 3군데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SNS텍입니다. 이 반도체 소재주인데요. 여태까지는 반도체 장비주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확대 때문에 반도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고 시장의 초점은 연일 터지는 수주 공시 덕분에 대부분 반도체 장비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신규 라인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장비를 다 마련하고 실제로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반도체 소재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중 회사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고 또 2017년까지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SNS텍, 증권가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크게 3가지로 주목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주요 반도체 고객사향 하이엔드 제품을 최초로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14년까지는 SNS텍의 매출액 대부분이 저가형 바이너리 블랭크 마스크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이 SNS텍이 고부가 제품에 대한 설비를 투자했습니다. 또 3년간의 검증 끝에 양산을 할 수 있다는 결실을 맺어서 바로 올해부터는 국내 메이저 반도체 고객사로부터 고부가 제품군도 신규 납품이 시작됩니다. 일본 업체들이 독과점하던 블랭크 마스크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고객사 입장에서도 반길만한 일이라는 점, 그리고 이미 메이저 반도체 업체에 납품을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SNS텍에 대한 향후 전망도 더욱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포인트 2번째로는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고부가 블랭크 마스크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반도체 미세화 정도가 높아질수록 고부가 블랭크 마스크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요. 요구되는 레이어의 수도 많아지는 구조를 고려해보면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당연해 보입니다.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삼성과 인텔의 반도체 미세화 공정은 고부가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어질 것이고요. 향후 미세화 수준의 고도화 길목 어디엔가 자리 잡고 있을 미세화 공정의 변화는 더욱더 고부가 가치의 블랭크 마스크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이 블랭크 마스크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SNS텍으로서는 실적을 한 번 더 레벨업 시키기에 좋은 기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투자 포인트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로의 매출 증가가 본격화됐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공격적인 설비 투자로 SNS텍의 중국 메인 고객사 매출액이 증가 중입니다.
2014년에는 중국 고객사에게 5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올해의 경우는 1분기에만 20억 원의 매출액을 이미 달성한 상태입니다. 또 중국 거래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PKL 그리고 한국 호야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로의 매출이 점점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SNS텍, 많이 들어보신 종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최근 증권가에서 많이 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한마디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같은 여름의 시작에는 엉겅퀴 꽃씨가 날린다고 합니다. 여름의 싹을 틔우는 엉겅퀴의 특이한 특징 때문인데요. 봄이 온 것을 민들레 꽃씨가 날리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여름이 온 것도 엉겅퀴 꽃씨를 날리는 것처럼 날리는 것을 보고 한번 느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엉겅퀴 꽃씨를 보면서 노래한 시 함께 들어보시죠. 엉겅퀴 꽃씨 도종환. 엉겅퀴 꽃씨가 바람에 흩어집니다. 또다시 여름이 왔습니다. 뜨겁게 살자고 약속하기 전에 버릴 것은 모두 버리고 꽃씨 하나로도 더욱 단단한 젊은 그들의 자세는 얼마나 넉넉합니까? 쌓아둔 것이 많아서 더욱 불편한 삶, 누리고픈 것이 많아서 더욱 괴로운 사람. 그것 말고도 우리에겐 버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모두 피었다 지고 난 계절의 끝에 보아주는 이 없는 곳에서도 저 혼자 떳떳하게 피었다. 그것마저도 후련히 버리고 이제 맑은 풀씨 하나로 서서 홀가분하게 가슴을 흔드는 마음은 얼마나 가뿐합니까? 이제 이 들에 어디라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어느 곳으로도 달려가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엉겅퀴 꽃씨가 바람에 날립니다. 또다시 여름이 깊어집니다. 화려한 꽃들이 다 피고 진 봄이 지난 이후에 그제서야 버릴 것은 모두 버리고 꽃씨가 나홀로 날아가는 모습. 누구나 몰려드는 봄도 피해서 욕심도 다 버리고 호롤단신 당당하게 자신의 갈 길을 가는 엉겅퀴 꽃씨의 모습을 이렇게 들으니까 참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땅에 어디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지금 가진 것보다는 앞으로 뿌리를 내릴 곳을 보면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돋보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말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주말이 지나면 이 메르스도 한풀 꺾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